자, 모두들 안녕하세요. 파라벨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반 바르바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인공지능의 무게, 영향력, 그리고 그 파급 효과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물론 현재 이스라엘, 미국, 이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텐데, 사실 지금 일어난 일들 중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이미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더 기술적으로 그리고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이미 봤고 저도 몇 가지를 어렴풋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측면은 아니지만 몇 가지를 미리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우크라이나인들이 작전을 했을 때 제가 만들었던 표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스파이더, 거미줄은 없고 스파이더 웹, 거미줄. 저는 그들이 몇 장의 사진을 공개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사진에는 정보국장이 책상 위에 비행기들의 실루엣이 위에서 보이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몇 우크라이나인들과 연락해보니 실제로 그들이 창고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 그 비행기들의 실루엣을 특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연료 탱크가 있는 날개 부분을 인식하도록 말이죠. PPV는 폭발력이 거의 없이 운반하는 겁니다. 전략 폭격기 전체를 파괴하는 건 아니었지만 만약 연료 탱크가 있는 날개를 맞추면 연료 탱크와 휘발유가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했죠. 이것들이 이미 적용된 몇 가지 사례입니다. 그럼 이반 시작해 주시죠. 고마워요, 미르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과 청취자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맞아요. 사실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인공지능의 도입이 가속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군사 분야에서 일하거나 일해본 사람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일련의 발전과 과업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군인들이 이미 해오던 일을 더 빠르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더 기술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에 관한 몇몇 에피소드를 만들자는 아이디어에 대해 처음 이야기했을 때는 약간 다른 순서의 계획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공지능의 군사 분야 적용에 관한 이번 에피소드를 앞당겨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에피소드가 유일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인공지능의 적용에 대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건들이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우리는 아마도 군사 분야에서 말해지고 있고 이미 말해졌으며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제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말했듯이 만약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인공지능은 모든 것이 맥락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 맥락에 맞게 놓아야 하며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자주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나 군대 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지정학적 수준의 소통에는 당연히 선전이 있고 아주 자주 같은 뉴스가 진실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맥락에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오늘 밤 지금 잠깐 순서를 정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오늘 밤에 대화를 시작하고 가능하다면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끝내지 못하더라도 물론 우리는 계속할 수 있도록 여기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미르코, 괜찮으시죠?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 사진은 모디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 사진인데 잠깐 더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넓은 전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인류학적 이야기 등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지난 2-3주 동안 있었던 소동에 대해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지 한 부분일 뿐이고 한 장의 사진의 한 단면입니다. 사실 이 사진만으로도 전체 논문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만으로도요. 약 2주 전에 인도에서 AI 서밋이 열렸고 이 서밋이 끝날 무렵 모디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 모든 주요 열사들을 모은 것이죠.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만의 습관대로 무대 뒤에서 일어난 몇 가지 일화들도 좀 언급해보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두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이 서밋 중 결정이 내려졌다는 걸 모릅니다. 빌 게이츠는 에프스타인 파일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제외되었습니다. 그는 주요 연설자였지만 연설이 금지되고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에는 인공지능 분야의 모든 거물들이 있었습니다. 잘 보면 모디의 기발한 전략은 모두를 모아서 무대 위에 일종의 인간 사슬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모데이와 샘 올트먼 타로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둘은 오랫동안 서로를 싫어해왔습니다. 아모데이는 오픈 AI의 최고 기술 책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후 그의 여동생, 현재 엔트로픽의 사장과 다른 4명과 함께 오픈 AI를 떠나 엔트로픽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미워해왔고 지금도 미워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는 이번 행사에서 단연 돋보이는 스타였고 모디를 비롯한 모든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안트로픽을 대표해서 내세우는 것은 바로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샘 알트먼은 연설에서 안전에 대해 많이 언급했지만 사실 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주제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인도는 오픈 AI에게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고 두 번째는 인도입니다. 그리고 전체 정상회담은 서로 잘 지내자, 인류를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무언가를 개발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그 후에, 그러니까 이 일은 약 15일, 17일, 18일 전에 인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온 후 다리오 아모데이는 엑셋 국무장관에게 호출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국방부였지만 지금은 전쟁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련의 설명을 해줘야 했고 이 설명들은 어느 정도 필요했고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미르코에게 라이브 시작 전에 제가 자주 쓰는 문구를 인용했는데 저에게는 모든 것이, 이 모든 서커스가 매우 그렇게 보입니다. 일종의 빅뱅 이론 시리즈처럼 그 무리의 괴짜들이 모두에게 모욕당하고 굴욕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요. 아주 똑똑해지고 예쁜 여자들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성공도 하고, 바로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세계는 이런 부류의 인물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엔트로픽의 경우 2, 3년 사이에 실험실에만 틀어박혀 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연간 약 1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결국 지정학적, 산업적, 군사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가 아모데이를 불렀을 때 그를 소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왜냐하면 안트로픽이 2025년 7월에 경제적인 이유로,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은 연간 140억 달러 규모의 회사에게 최대 2억 달러짜리 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특히 그걸 펜타곤의 예상과 비교해보면 더 그렇습니다. 이 계약은 온라인 트래블 에전시 유형의 계약이었어요. 지금부터 온라인 트래블 에전시 계약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계약은 프론티어 모델 개발을 위한 계약이었습니다. 즉, 군사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최첨단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계약은 시다오, 즉 전쟁부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관련 부서에 주어진 계약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최대 2억의 가치가 있는 계약이었고, 즉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약은 여러 군데에 있고 오픈 AI도 마찬가지입니다. 펜타곤은 이런 종류의 계약을 수년간 체결해왔고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이런 계약을 처음 맺은 회사는 구글이었고, 구글은 그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당시에는 아직 꽤나 외칸 시대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단순히 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서명한 문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아 구글은 이 계약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펜타곤이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까 빅뱅 이론 이야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유출된 질문과 답변들은 정말로 잠깐 어린아이들의 장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군인들과 엑싯들이 아모데이에게 강한 압박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엑싯을 화나게 만든 한 문장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네 생각에 적이 우리에게 핵탄두를 보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모데이의 대답은 저희에게 연락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그 혼란 속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무엇을 해야 할지 보는 거죠. 엑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 특별히 똑똑하거나 준비된 상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질문이 멍청했으니 대답은 더 멍청했죠.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나중에 말한 거랑 똑같았어요. 그러면 이 결과는 뭐였죠? 논리적으로 따라가 봅시다. 이 모든 게 다 벌이었어요. 같은 방식으로 준비된 젤렌스키가 오벌 오피스에 있었죠. 그러니까 잠깐 사이에 그를 둘러싼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안보 분야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를 추진하고 인도와 협력하며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요. 그러니까 그들은 허락도 받지 않고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고 당연히 미국 내 직접적인 경쟁자들도 화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협박이란 결과가 나왔고 우리는 당신들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당신들을 위험한 공급업체 목록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즉, 화웨이는 위험한 공급업체로 간주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트로픽에게 약간의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당연히요. 샘 알트먼이 시도하면 내가 끼어들어서 내가 그 계약을 따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계약을 따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강력한 가드레일을 가지고 있어서 두려울 게 없으니까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펜타곤의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계약은 아더 트랜섹션 에그리먼트, 즉 기타 거래 협약입니다. 본질적으로 일종의 우선 통로로 여러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회사와는 타임 앤 머티리얼스 방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부르고 최대 한도 내에서 계약 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이런 계약이 있습니다. 오픈 AI는 내가 맡을게. 내 가드레일이 안전을 보장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모데이가 말하는 것과 달리 그는 대규모 감시가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기계가 인간을 자율적으로 죽이게 하는 데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안이 철저한 모델을 가지고 있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합니다. 자, 챗GPT 앱의 삭제율이 금요일까지는 약 9% 정도였는데 토요일에는 295%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샘 알트먼은 자신의 입장을 바꿔서 아니요, 우리도 조항이나 기타 조건을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연극입니다. 이 연극에는 또다시 진실과 거짓이 모두 같은 집단 안에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명령하고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팔란티어라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군대에서 정보 분야와 인공지능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 사용되는 신경망 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아마도 너도 아이스 베이비 같은 에피소드를 해본 적 있을 거야. 맞아, 아이스 트리에 있는 소프트웨어야. 정말 잘했어, 아이스. 휴대폰에 들어있던 모든 소프트웨어 말이야. 그리고 우연히도 그들은 다시 OTA를 만들었지. 그래서 거래 계약을 맺고 외주업체를 불러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았지. 모두가 얼굴 인식이 되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얼굴 인식이라는 건 네가 그걸 원할 때는 복잡한 일이야. 정말 정확하고 정말 효과적이지. 하지만 이건 중국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빠르게 해오던 일이야. 이 카메라, 우리 모두가 휴대폰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카메라가 얼굴 인식을 하지. 그렇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걸까? 128개의 적외선 빔을 쏘고 기하적으로 측정해. 눈 사이의 거리 같은 것들을 측정하지. 이런 것들이 유용해. 네가 쌍둥이가 아니라면 말이야. 그래도 어쨌든 이건 지문 같은 거야. 수염을 길러도 상관없지. 맞아. 그건 변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특히 이 부분, 코를 확인하지. 이게 바로 유명한 삼각형이야. 거리의 삼각형이지. 그래서 알고리즘을 만들 때는 거리의 중요성을 더 크게 둬. 그게 바로 동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이 얼굴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밖의 것들이야. 여기서 딴소리 하지 말자. 팔란티어는 신경계 시스템을 관리해. 팔란티어는 피터 틸이 설립한 회사야.
그는 페이팔 마피아 중 한 명이고 투자자이며 타고난 사람이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말이야. 하지만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아왔고 항상 투자를 해온 사람이야. 그는 페이스북 초기 엔젤 투자자야. 맞아. 두 번째 공동 창업자야.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일한 이스라엘 미국 간의 전쟁과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 사람의 이름은 알렉스 카프이고 유대인에다가 독일 출신이야. 라이언에어의 CEO인데 정말 유쾌한 사람이야. 그의 옆에 있으면 정말 유쾌한 사람이지. 사람들을 짜증나게 만드는데 아주 능숙한 인물 중 한 명이야. 그의 강연은 몇 번 봤는데 딱히 친절한 사람은 아니야. 아니야. 게다가 수많은 밈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그가 한 강연에서 받았던 질문이 기억나. 바로 당신은 자신의 인공지능 사용에 대해 도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지. 그리고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했어. 난 전혀 신경 안 써. 나쁜 놈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 나쁜 놈들을 없애버린다. 맞아. 정말 맞아. 게다가 인터넷에 떠도는 그가 의자에 제대로 앉지 못하는 걸 가지고 만든 밈들은 정말 대단해. 어쨌든 이 말을 하고 나서 지금은 그 인물에 대한 호감이 있든 없든 상관없지만 그는 정말 결정적인 인물이야.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빅뱅 이론처럼 그는 엄청난 천재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전혀 없거든. 하지만 정말 훌륭해. 고마워. 너희 중 한 명이야.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이런 점을 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 일론 머스크도 있잖아. 봤어? 그가 말할 때 가끔 더듬고 대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사람은 또 자기만의 이유로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 바로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거야. 보면 100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보여. 같은 순간에 마크 저커버그도 있어. 그 사람 파충류 같잖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거 봤어? 몇 년 전에 그가 거기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농담을 했어. 왜냐하면 마치 처음으로 인간에게 대답하는 로봇처럼 보였거든. 그들은 사회적으로 어색해. 영어로 awkward라고 하지. 좀 이상한 거지. 특히 팔란티어의 신입은 한 가지가 더 있어. 그 사람을 보면 분명히 냉소적인 사람이라는 게 확실히 보여. 그래서 자신의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인 억제 장치가 없어. 아니, 게다가 관점에서 보면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좋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비하면 조금 덜하죠. 피터 틸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사진을 보면 만약 1940년에 그를 만났고 그가 독일에서 왔다는 걸 알았다면 잠깐 멈칫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흥미로운 기술적인 것들을 보여드릴 거고 그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보여드릴 거고 얼굴 인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보여드릴 거거든요. 드론이 어떻게 대상을 인식하는지 보여드릴 거고 인공지능이 드론을 어떻게 제어하는지도 보여드릴 겁니다. 이반이 준비한 샘플들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MiG-29가 에이브램스로 인식되는 걸 보신다면 그건 저희가 그렇게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아무것도 주지 않기 위해서. 단서나 보안 문제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영상 시작 전에 설명드릴게요. 당신이 아주 중요한 점을 언급했어요. 바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죠. 예전에는 실험실에서 알고리즘을 작성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권력자가 되었고 새로운 대기업가 계층이 되었죠. 예전에는 무언가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청바지와 운동화를 신고 자전거를 타고 사무실에 다녔지만 이제는 세상을 바꾸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무능함이 있습니다. 불쌍한 다리오 아모데이, 나이가 40이나 42쯤일 텐데 몇 살일까요? 저는 몇 년 전부터 그를 지켜봤는데 다리오 아모데이가 뚜렷하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가 이 문제를 그렇게 잘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는 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가심 얘기는 그만하고 흥미로운 부분, 기술적인 부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 이제 팔란티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신경계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셔널 모델을 만든 다른 회사들, 즉 엔트로픽 같은 곳들은 더 큰 두뇌 안의 작은 부분들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예전에 봤던 텔레비전 시리즈를 많이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즉, 정말로 그들은 15년 전에 엔트로픽 같은 텔레비전 시리즈에서 상상했던 바로 그걸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맞아요. 이란 공격 중에 사용된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그것을 훔쳤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즉, 이것은 미리 예정되어 있던 계약의 일부였고, 그들이 이 계약의 공급자였으며, 이 계약에는 흥미로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툼의 발단이 된 이유라고 합니다. 모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요. 너에게는 모든 것이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지 나중에 결정할 수도 있고 나중에 결정할 수도 있다고요. 맞아요. 우리가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예상하면 돼요. 하지만 이건 그들이 자초한 양날의 검이에요. 우리는 아마 오늘 밤엔 시간이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제가 여기저기서 국제적으로도 인터뷰를 많이 받는 이유는 제가 했기 때문이에요. 1월 말쯤에 저는 인공지능 플랫폼의 취약성에 관한 포지션 페이퍼를 발표했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떠도는 유령 같은 이야기, 인공지능이란 게 이미 지금도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저는 이 포지션 페이퍼로 그걸 증명해 봤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 연구의 3가지 주요 발견을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랄까? 이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아니고 모두가 일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시스템이 클라우드에서 동작한다고 생각했는데, 즉 원격 처리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우리 컴퓨터에서 처리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앙 처리 장치 메인 메모리, 중앙 처리 장치의 자원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컴퓨터가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노트북을 사용할 때는 배터리 수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부분도 이 내용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모든 것을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숨겨놓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을 투명성의 요소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엔트로픽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8,470단어이고 오픈 AI의 것은 12,000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으려면 학위가 있고 어느 정도 지능이 있는 사람도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건 당신이 모든 걸 넘기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모든 계약서가 그렇듯이요. 모든 계약서가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신카드를 만들기 위해 별것도 아닌 것까지도 기억나게 됐어요. 그에게 모든 것이 되돌아오고 있어요. 수십 명의. 절대 안 읽을 것 같은 수십 페이지 자료예요. 예를 들어 중국인들 말인데 중국인들은 아주 솔직해요. 때로는 거칠 정도로요. 하지만 딥시크는 우선 휴대폰으로 접속하면 차이나텔레콤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해요. 사용되는 모든 라이브러리는 바이트댄스 소유이며 바이트댄스는 틱톡 제작사로 항상 당신의 활동을 모니터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키보드로 입력할 때요. 그들은 지금 누가 입력하고 있는지, 미르코인지 이반인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건 그냥 부수적인 이야기예요. 위험은 이미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일이거나 무언가가 완성됐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드러난 사실이에요. 터미네이터처럼 실험실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바로 지금이에요. 질문인데요. 피터 틸이 반지의 제왕에 집착해서 사무실 이름도 그란브론의 미나스 틸이 등으로 지었어요. 그들이 만들고 있는 회사는 미사일, 드론 등등을 만들 예정인데 이른바 이중 용도의 물건, 어쨌든 좀 더 상업적인 용도죠. 그들은 이 미사일이 일반 철물점에서 살 수 있는 20가지 도구, 20가지 장비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해요. 그 회사 이름은 안도릴인데 아라고론의 검, 서쪽의 불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에 엄청난 덕후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우론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얘기가 되니까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미르코가 말했듯이 이 사람들은 그랜드테프트 오토, 콜 오브 듀티를 하면서 자란 덕후들이에요. 그리고 톨킨, 스타워즈,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들, 즉 텔레비전 시리즈에 엄청나게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멋진 이름들이 나오게 된 거죠. 게다가 트럼프에게서 받은 영감도 있고요. 혹시 최근에 펜타곤에서 만든 영상을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톰 크루즈와 그 일행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꽤 충격적인 일이죠. 다시 팔란티어 이야기로 돌아가서 팔란티어,
아니, 웃음이 나오는 게 이런 게 저도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포인트들이거든요. 아니, 약간 너드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시모프, 반지의 제왕, 얼음과 불의 노래, 던전 앤 드래곤 같은 작품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상상도 못 하겠어요. 앨런 머스크가 40년이 지나면 20년 후에는 피카츄나 고르미티 같은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의 시대에 있었지. 우리가 곧 말할 걸 미리 얘기한 거야? 자율주행 드론 시스템을 발명한 사람은 한 신사였어.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공개된 이름이야. 야로슬라브 아지모프라고 해. 어제 그와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를 보고 있어. 우리가 보여줄 것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승인도 받고 검토도 받았어. 그리고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시도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그의 프로젝트를 본 적이 없었고 그가 설립한 회사 이름은 더 포플로우야. 너처럼 아시모프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정말 말 다 했지. 정말 말 다 했어. 정말 말 다 했어. 나는 더 뮤리라고 했을 거야. 하지만 아니야.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미 언급했던 또 다른 것은 인공지능의 모든 세계, 적어도 미국 쪽 부분이야. 대체로 유대교를 믿고 있고 스탠퍼드에서 공부했거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 누구를 웃기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스탠퍼드로 중퇴했어? 자, 여기 있어. 그들이김이 이상하지, 가서 보면. 그들이 만든 마지막 오큘러스는 일종의 월액이야. 왜냐면 그가 1인칭 슈팅 게임을 했거든. 실제로는 열화상과 다양한 대역을 통해 벽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추적해. 이건 말 그대로 1인칭 슈팅 게임의 월액이야. 하지만 현실에 적용된 거지. 직접 보면은 정말 소름 끼쳐요. 네, 맞아요. 참고로 그 사람이 안드릴 창립자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싶어? 고담. 그러면 일단 몇 장의 사진부터 시작하고 마지막에 영상을 보여줄게. 고담, 첫 번째 사진을 띄워줘. IP, 즉 인공지능 플랫폼이야. 즉 이름만 들어도 뭔가 떠오르지. 고담, 아실루 같은 소프트웨어들이야. 맞아. 타이탄, 고담. 곧 볼 거야. 재미있을 거야. 정말 재미있을 거야. 자, 이건 뭐 그냥 사진만 몇 장 넣었어. 데모를 돌리거나 뭐 그런 건 굳이 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건 이미 몇 년 된 거거든. 기본적으로. 그들은 다시 말하지만 모든 회사의 엔지니어가 꿈꾸던 일을 해냈어. 특정 분야의 모든 지식을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서 서로 소통하게 만든 거야. 이른바 지식 베이스라고 불리는 건데, 예를 들어 변호사 사무실의 모든 지식, 그리고 설립 이후 맡았던 모든 사건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야. 예를 들면 말이지, 이 지식 베이스는 플랫폼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의 일부이고 그 다음에 지식 전이라고 불리는 작업을 시도하게 돼. 그래서 새로운 주니어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변호사라고 치자. 예전처럼 선임 옆에 앉는 대신에 그 친구는 거기에 가서 자료들을 직접 보는 거야. 이 플랫폼은 모든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 그래서 제조업 분야든 무언가를 생산하고 조직하고 만들고 말하고 그 외의 모든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미르코, 파운드리 사진을 보여주자. 그래, 이건 작업 흐름을 만들어줘. 겉보기엔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래픽 에디터를 써본 적 있어? 대충 그런 거야. 아도비나 애프터 이펙트 같은 에디터만 써봤어도 그렇고, 특히 3D 소프트웨어를 주로 쓰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본 적 있을 거야. 맞아. 이 방식의 큰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공장에 있다고 상상해봐. 여러 대의 선반이나 내가 만드는 모든 장비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경락고를 만들거나 변경해야 할 때 이걸로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의 요소 중 하나라고요. 가장 큰 도움이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거라고 했죠. 디지털 트윈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거대한 프로토타입을 직접 만드는 대신 실험실에서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실제 구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실수와 배워야 할 것들은 인공지능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여러 개의 반응기, 심지어 생물학적 반응기도 만듭니다. 즉, 꼭 원자력 에너지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얻습니다. 이건 간트라고 불리는 일종의 도구야, 레오. 거의 플로우 차트나 관계도 같은 거지. 네네, 그런데 레오나르도, 그리고 이전 라이브 방송들에 대해 너와 레오나르도 모두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어. 이건 일종의 멀티 에이전트처럼 작동해. 예를 들어 각 사각형, 예를 들면 재고, 생산, 자재 등등이 각각 하나의 에이전트야. 에이전트가 뭐냐면 그건 열려있거나 닫혀있는 스위치야. 그래서 재고 에이전트님이 전체 재고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나는 생산 에이전트님을 데려와서 옆에 두고 그 위에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오케스트레이터를 올려놓는 거야. 그 사람이 음악을 연주하는 거지. 그래서 오케스트레이터가 재고와 생산을 연결해줘서 만약 생산 쪽에 베어링이 부족하면 재고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예측 유지 보수도 조금 해줘. 이걸 미국의 물류에도 적용할 수 있어. 몇 개의 미사일이 사용됐는지, 몇 개가 전선뒤에 물류 블록이 있는지, 얼마나 많이 옮겨야 하는지, 창고에는 몇 개가 있는지,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 모든 걸 연관지어서 보면 공급망과 관련된 탄약의 지속적인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 그건 연필이나 꽃에도 적용할 수 있어. 네가 꽃집 주인이라면 말이야. 당연히 그렇지. 자, 이제 잠깐만 다른 얘기를 하고 바로 마무리할게. 이게 바로 처음 며칠 동안 미국인들이 1600번, 이스라엘인들이 600, 700번 공격한 이유야. 어떻게 해야 하지? 스테르프 대령과 카피티니 장군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지. 항상 그렇게 해왔어. 자, 엔트로피과 페런티얼의 도움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엄청난 양의 계산, 타겟팅, 검증 같은 것들을 말이야. 곧 보여줄게. 우리는 그 반대로 접근해. 우리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 미국인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이라크에서 벌인 난장판 이후에 많은 탄약 계약이 공개됐어. 왜냐하면 그때 난장판이었고 도둑질도 있었거든. 그걸 영화도 만들었지. 워독스라는 영화야. 그건 에프라임이 실화야. 디페롤리, 유대인인 프라토, 그 어린애들이 입찰을 따내서 알바니아에서 중국산 탄약을 들여왔고 그게 결국 이라크로 갔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실상 모든 걸 공개해야만 했어. 그래서 우리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많은 패트리엇이 생산되는지 알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발사가 이루어졌는지 추적하거나 추정할 수 있어. 실제로 일어난 이유가 비교해서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생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건 전부가 아니야. 그들은 자신들이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몇 개가 도착할 것이며 몇 개가 사용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실시간으로 소모되고 있지.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보고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오늘 우리 패트리어트 팩2 시스템이 요격 미사일 20발을 발사했다면 이 모든 정보가 바로 온라인으로 1mm 만에 직접 전달돼. 펜타곤에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 몇 발을 발사했는지, 몇 개가 이동 중인지, 도착 중인 게 몇 개인지, 그리고 생산 중인 게 몇 개인지까지 다 파악하고 있지. 절대 그렇지. 하지만 이건 단순한 회계가 아니야, 미르코. 검증 과정도 아주 많아. 그리고 이 설명은 내가 나서서 할 필요가 없어. 나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네가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할 때는 피해 상황, 부작용, 발생할 수 있는 희생자 등등을 꼼꼼히 분석하는 게 중요해. 이런 것들은 늘 있었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게 중요해. 누군가는 부가티 시스템을 언급하는데 맞아. 그들은 사실상 수천 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 후에야 테스트를 통과한 단 한 대의 모델만 만들었어.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이야. 그래. 이란과의 전쟁 첫 주에 정말 잘 작동했던 것은 임무 자체의 조정이었어. 결과 분석, 영향, 그리고 타겟 선정까지. 내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번 주 내내 아마도 앞으로 며칠 동안 논란을 일으킬 만한 임무는 단 하나뿐이야. 지금 조사하려고 하는 건 미나스 학교 사건이야. 거기서 약 200명의 여학생들, 이 목숨을 잃었지. 이건 레오나르도와 다른 사람들과도 우리가 이미 눈치챘던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각자 자기 일만 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르지. 여기서는 분명히 각자 담당 구역을 나눴고 완벽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확실해. 처음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됐을 때
그건 토마호크 미사일과 미군 전투기들과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몇 초 차이로 벌어졌어. 그들은 모든 것이 완벽히 조율된 것을 알고 있었어. 이는 단순히 구역을 나눈 게 아니라 물류와 효율성도 고려한 거야. 이스라엘인들은 비행을 해야 하니까 주로 나라의 북쪽을 담당하고 미국인들은 걸프 지역을 더 많이 담당해. 하지만 어쨌든 그들의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 중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 담당 구역으로 넘어갔어. 아마도 이스라엘인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일 거야.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어. 너희가 필요해. 이건 이전과 많이 달라. 그때는 이스라엘인들이 먼저 처리하고 이후에 비폭격기가 왔어. 그들은 자기들끼리 처리했지. 맞아. 이번에 완전히 조율됐어. 하나의 분대처럼 협력이 뛰어나. 지금 바로 보여줄게. 그리고 우리가 킬체인 이미지를 볼 때 본질적으로 인공지능 덕분에 시간이 단축됐어. 킬체인의 시간을 단축했고 다중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어. 즉, 예전에는 여기저기서 임무를 수행하고 워룸에서 조율해야 했는데 이제는 아주 정밀하게 여러 목표에 대해 동시에 할 수 있게 된 거야. 미르코가 내 의견을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지금은 이건 나중에 끝부분에서 보여줄 거야. 하지만 이게 위성의 작동 방식이야. 이건 좀 더 뒤에서 보여줄게. 이제 타이탄 사진을 보여줘. 타이탄 1이랑 타이탄 2. 그리고 나서 구담을 하자. 그리고 나서 이 흥미로운 것들로 넘어가자. 이건 팔란티어의 또 다른 두 가지 프로젝트야. 타이탄은 기본적으로 이동식 발전소야. 그래서 그들은 여기저기에 대형 발전소를 가지고 있어. 이건 그래. 팔란티어가 제공하는 거야. 우리가 말했던 그대로지. 즉, 모듈에 설치된 발전소, 심지어 트럭 위에 올려진 발전소야. 그리고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해군, 사막, 항공 등 어떤 상황이든 군인들에게 시나리오를 이해하게 해줘. 그래서 완전히 현실적인 상황을 제공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돼. 즉, 몇 달 걸리던 훈련이 이제는 몇 주, 아니면 며칠 만에 끝나는 거지. 미르코, 이제 바로 거텀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할게. 이건 팔란티어의 영상이라 내가 만든 게 아니어서 보여줄 수 있어. 내가 한 유일한 일은 CEO가 말하는 부분만 잘라낸 거야. 그 부분은 생략했어. 내가 그 위에 말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하는 일이야. 이 위성 사진을 상상해봐. 그리고 나중에 저 사각형이 뭔지, 어떻게 식별하는지 설명해 줄게.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타임라인을 보여줄게. 먼저 이 배가 없었고 여긴 중국이야. 그리고 이제 배가 나타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해당 벡터에 대해 레벨링을 해. 그리고 보통 자동으로 진행돼. 비행기든 배든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지프일 수도 있고 해머일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순간부터 모든 위성 별자리가 그걸 따라가려고 해.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배는 트랜스폰더를 끌 수 있고 위성은 하루 24시간 내내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이 거대한 두뇌, 이 거대한 신경망 시스템을 만들었어. 이건 미르코의 꿈일 거야. 왜냐하면 이게 뭘 하냐면 미르코는 스크래퍼야. 너도 그들을 아주 잘 알잖아.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가능한 모든 소식을 찾아 민간인이나 참고 사이트에서도, 물론 더 신뢰할 만한 정보에는 더 비중을 두고, 예를 들어 그 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해. 그들은 이 영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어. 중국인들이 남중국해에 어선을 보내서 어떻게 장벽을 만들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조종하던 시절을 기억해? 그러면 이 시스템이 뭘 하는 거냐고. 이 시스템 자체도 시뮬레이션이야. 이 배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려고 하고, 그걸 찾아내면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미군 군함에 연락을 해. 그래서 또 한 번 전체 물류를 최적화하는 거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떻게 하면 봉쇄를 가장 쉽게 뚫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걸 깨트릴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야. 부수적인 피해는 무엇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야.
해당 지역에 저강선이 몇 척 있는지, 미사일 시스템은 어떤지, 비행 중인 항공기는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시스템은 최선의 행동 방침을 제시해 주는데 이런 거는 2차 세계대전 때는 없었지. 2차 세계대전에는 상대 함대를 만날 수 있었던 제독들이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계획을 변경하거나 하는 순간들이 있었지. 여기서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지휘관이나 선장이 직접 결정하지도 않아. 인공지능이 어떤 행동 방침이 최선인지 알려주지. 맞아. 그래서 이 시스템이야. 이건 너에게 좋은 질문이야. 1, 2는 전략적 결정에 얼마나 영향. 제로. 그럼 라지 랭귀지 모델이란 무엇인가요? 토큰의 집합이고 다음 토큰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토큰이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라고 말하자. 왜냐하면 토큰이 꼭 단어는 아니고 연산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요. 하지만 대형 언어 모델은 의미론적이기 때문에 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먼저 그들을 훈련시키거나 아니면 먼저 파인 튜닝을 하거나 사전 훈련 또는 사후 훈련, 포스트레인들 하는 거야. 이렇게 훈련된 요소들 중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을 선택해. LLM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 왜냐하면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해줬거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다음 토큰을 맞추는 식의 연구를 하지 않고 사고를 해. 아주 빠르게 사고를 하지. 내가 모든 감각을 결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로봇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말했듯이 이 경우에는 컴퓨터 비전이야. 나는 위성, 드론,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목격에서 오는 모든 이미지들도 활용해. 미르코는 이걸 체계적으로 해. 수동으로 해. 텔레그램의 영상을 받아서 자기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시스템으로 어디서 왔는지 모든 메타데이터를 찾아. 이런 것들을 나는 사람들은 내가 X에 들어가서 이미지만 본다고 생각해. 2반은 우리가 그가 하는 일 뒤에서 무엇을 하는지 봤어. 미르코는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해. 이제 만약 미르코가 언젠가 고담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를 미국 제독 자리에서 보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야. 팔란티르 시스템이 이런 거지. 이건 신경망 같은 시스템이야. 모든 걸 연결해. 물론 이 시스템을 가진 사람에게 신뢰성을 부여해. 그래서 인도나 중국 사이트에서 가짜뉴스를 가져올 위험은 없어. 나중에 돌았던 가짜뉴스들도 언급할 거야. 어쨌든 이게 바로 팔란티르 같은 신경망 시스템이 하는 일이야. 이제 사용자가 한 질문이 이런 관점에서 흥미로운 거지? 맞아. GPT랑 클라우드, 특히 엔트로픽의 클라우드가 지금 사용된 거야. 왜냐하면 그건 엄청난 가속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신경망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건 일종의 인프라야. 그리고 그 안에 페라리를 넣고 내가 1000대를 넣는다면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게 훨씬 쉬워져. 그래서 나는 뭘 하냐면 왜냐하면 엔트로픽, 나도 자주 엔트로픽에 대해 좋게 말하거든. 왜냐하면 엔트로픽의 산업 전략적 선택은 기업들과 직접 B2B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또 뭐를 하냐면 항상 멀티 에이전틱을 해.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개의 스위치를 가져와서 이 스위치들이 미치지 않고 함께 잘 작동하게 만드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자로서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복잡한 일을 요청하면 그 분야를 알고 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해낸다는 거야. 똑같은 작업을 예를 들어 챗GPT에게 시키면 그걸 하는데 30분이나 걸릴 수도 있어. 결과도 클라우드에 비해 더 떨어지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일종의 가속기 역할을 하고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사용됐어. 그리고 이게 바로 아모데이가 반발한 이유이기도 해. 그 사람은 정말 확신에 차 있었고 어쩌면 순수했을지도 몰라. 군인들이 그래 모든 법적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법적 이유로 사용할 거야 라고 말했거든. 그래서 가속기는 그래, 그게 바로 모델이었어. 하지만 LLM은 아니고 NPC라는 모델이야. 뭐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진 말자. 자, 그런데 제가 미르코와 함께 시스템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드렸죠? 지금 미르코가 영상을 재생하는 동안에 저거 이름이 뭐더라? 잠깐만, 내가 말해줄게. 인풋이었던 것 같아. 그게 러시아 비행기에 관한 거야.
이렇게 해서 중국 주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테헤란의 교통 관제실에 들어갔는지도 설명해 줄게. 그리고 미리 말하지 말자. 방들이 아니라 한 곳이야. 주차장방이야. 오케이. 이건 단순한 영상이야. 실제 자료를 가져온 건 아니고 영상 오른쪽에 작은 사각형들에 표시되어 있어. 시뮬레이션이야. 그리고 저건 거의 단순한 그림이야. 설명이랑 기타 내용이 들어있어. 이런 모든 비행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영상들이야. 맞아. 나는 작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한 50번 정도 에포크로 훈련시켰어. 에포크는 컴퓨터 비전 기반 시스템이 무언가를 인식하도록 훈련하는 개별 단계야. 저번에 내가 뭐에 대해 설명했었잖아. 이건 그냥 흘려보내도 돼. 어차피 나중에 아니 이 물건 근처에 두면 만든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알겠어.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해. 특히 란차라를 위해서. 나중에 우리를 무능하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보여주던 건 일부러 수정한 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설명했잖아. 컴퓨터 비전 이야기할 때 디스크리미네이터 제너레이터 기술을 쓴다고.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경찰한테 이 이미지가 진짜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걸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는 거야. 모델을 훈련시킬 때는 각 에포크마다 따로 진행해서 각 에포크가 알고리즘에게 올바른 가중치가 무엇인지 학습하게 해.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객체를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영상을 가지고 훈련시키기 위해 만든 이 소프트웨어는 객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 이제 보여줄게. 바로 사각형이 보이는데 이건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인식한 거야. 좋아. 네가 보는 모든 퍼센트는 실제야. 그래서 97, 98% 확률로 저 비행기가 맞다는 거야. 네가 잘못 본 건 이름이야. 나는 전부 아브람스라고 적어놨어.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가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시스템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힌트나 정보를 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뭐랬냐? 우크라이나인들은 뭐랬냐? 미르코가 말했듯이 그들은 경납고에서 훈련시켰어. 먼저 이론적인 모델을 만드는데 거기에는 이미지들이 있어. 이건 진동하기 때문이고 이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야. 반면에 다른 것은 정적이었지. 그래서 퍼센트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시스템은 정확도가 낮은 것들을 걸러내. 그래서 그들이 사용한 신경계 시스템들은 다시 말해서 실수하지 않아. 왜일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확실한 타겟을 알려줬기 때문이야. 맞아. 거의 절대적인 확신이 있을 때 그런 건 사실 절대 없어. 하지만 95년, 98년부터는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일부러 이름들을 잘못 넣었어. 하지만 위를 보면 프레임이 초당 30개로 분석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그리고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을 찾고 인식해. 그 순간부터 그는 95% 확률로 그 비행기가 나중에 안 12캡 같은 것이라는 걸 알아. 이렇게 해서 사물들을 학습시키는 방식이야. 그리고 나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학습이 끝난 후에는 어떤 게 안토노프인지 수호이인지 등을 알아내게 돼. 우리는 그에게 연료 탱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려줘서 마치 우리의 눈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그 다음엔 어떻게 가르치나요? 어떻게 하는 거야? Allora, qui 미르코, 저 애니메이션들을 다 넘길 거야? 그 다음에 드론으로 가서 출발하기 전에 드론에게 줄 경로를 정해. 하지만 게다가 내가 사용한 기반, 내가 사용한 사진이 실제였어. 바로 공격이 있었던 러시아 공항의 사진이었지. 이 작은 시뮬레이션들은 내가 직접 만든 거야. 궤적을 설정하지만 우리면 현장에 적용해야 해.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가 식별되었고 형태도 알고 어디로 보내고 싶은지도 알고 있다고 말했지. 하지만 탱크에는 현장에 지연마토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또는 교회 신호를 잃을 수도 있고 거기에 도착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게 해야 할 일이 아니었으니까. 여러분이 보는 저 작은 사각형들은 우리 드론의 경로를 따라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마일스톤입니다. 미르코, 네가 그때 있었던 공격 장면, 그 밑에서 찍은 거 맞지? 혹시 클립이 있니? 알겠어. 괜찮아. 그럼 그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봅시다. 시뮬레이션을 시작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가 아까 실행했던 게 뭔지 설명해 줄게. HTML 파일. 웹페이지 같은 건데. 알겠죠? 그동안 제가 설명을 시작할게요. 정확히 이 부분에서 시작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초록색 원 안에는 오퍼레이터가 보입니다. 요즘에는 좀 더 정교한 것들이 주로 스타링크를 사용해요. 네, 스타링크요. 정말 대단하죠?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별자리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을 제외하고 스타링크는 두 가지 종류의 대역을 사용해요. Q 대역과 K 대역인데 이 두 대역은 서로 다른 주파수에서 움직입니다. 기가헤르츠 단위로요. 하지만 이 대역들은 너무 효율적이어서 신호를 잡으려면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해요. 그래서 보통은 불가능하죠. 두 개의 서로 다른 대역은 하나는 접시에서 위성으로, 즉 업로드와 다운로드에 각각 사용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자가 자신의 기지에서 스타링크와 통신하고 이 통신 시스템을 만들어서 드론과 소통하는 거군요. 하지만 당연히 드론이 장애물에 가까워지면 제밍을 당하거나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신호를 잃을 수 있고 또는 제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그런 장치가 굉장히 많고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드론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르코, 다음에는 누구 밑으로 지나가야 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스타링크는 정말 잘 작동했어요. 엄청난 위성 군집이죠. 그래서 하나의 안테나로도 두세 개의 위성과 동시에 통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하나와 신호가 끊기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항상 예비가 있어요. 네, 더 아래로 가볼게요. 여기 두 개의 대역이 있는데 각각 다른 주파수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바로 그래서 스타링크를 방해하기가 어렵고 가까이 있어야 하고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항상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르코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줍니다. 러시아인들도 역설적으로 그것을 사용했는데 불법 시장에서 구해서 사용했습니다. 만약 드론에까지 안테나를 달 수 있다면 그 경우에는 사실상 방해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호는 서로 다른 위성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자전에서 능숙해졌기 때문에 자주 그리고 쉽게 신호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의 장비들도 있고 종류도 많습니다. 이 장비들은 매우 넓은 범위와 큰 반경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 신사분은 무엇을 발명했을까요? 야로슬라프요. 그분이 만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나중에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분은 아마존에서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와서 부품들을 조립한 거예요. 그분의 천재성은 신경계 시스템에 있었어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했죠. 전체 비용은 150달러입니다. 실험용 제품이에요. 그리고 적절한 카메라, 라즈베리 파이도 필요해요. 이탈리아인들은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아두이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아두이노는 올리베트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프로세싱 시스템이었어요. 지금은 라즈베리라고 불리는 보드를 더 많이 사용해요. 이런 것들은 전부, 그러니까 함께 조립해서 쓰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드론의 시각적 능력과 해석 능력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이 신호를 잃었을 때도 이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아까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렸던 그 동그라미와 네모들이 바로 마일스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드론이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신호를 잃거나 제밍이 발생했을 때 아드캠, 라즈베리 파이 5, 그리고 보드. 이건 심지어 제가 가격까지 넣어드린 겁니다.
미래의 테러범인가요? 어떻게 그걸 해내셨나요? 저는 파라벨룸 라이브를 봤어요. 맞아요. 신경계가 없으니까 물건을 사놓고도 조립을 못하는 거죠. 조이스틱이 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게 최고의 모집 방법 중 하나예요. 드론 조종사들은 비디오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스타링크. 네네, 계속 진행하셔도 돼요. 이게 소프트웨어 스택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뭘 하냐고요? 드론에게 마일스톤을 인식하는 방법을 가르치나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저희가 시뮬레이터에 경로와 지도를 오프라인으로 넣어줬고 드론에게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동안 공항에 가까워질 때 XYZ 건물이 있다는 걸 봐. 그걸 인식하는 법을 배우면 경로를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리고 스스로 수정할 수 있게 돼. 알겠어요. 이미 그런 일을 하던 알고리즘들이 있었고 점점 더 정교한 알고리즘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왜일까요?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맞아요. 그가 스스로 경로를 수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여기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목표물이 식별되었고 잘못된 경로에 있었어요. 스스로 경로를 수정합니다. 이것이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구글 어스에서 지도를 본다고 하면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작업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위성이 지나갈 때마다 각도와 속도가 항상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위각을 조정해야 하고 많은 것들을 조정해야 하며 정교화도 해야 합니다. 지도, 그러니까 드론에서의 어려움은 네가 지도를 넣어줬고 그게 정적이라는 거야. 하지만 드론은 방위각과 가변 속도를 가진 궤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드론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해. 예를 들어 건물이나 상징적인 나무, 기념비 같은 걸 인식하고 드론이 스스로 궤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해. 맞아, 바로 그거야. 드론이 비행기 근처에 도착하면 비행기를 인식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어야 해. 겉보기엔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첫 번째 단계는 좋아, 목표물을 찾았어. 좋아, 네가 정확한 경로를 주지 않아서 내가 수정했어. 세 번째, 목표물을 다시 찾았어. 나는 바로 그 지점을 타격하러 가. 그건 날개 아래에 있는 곳이야. 맞아. 특히 TU-23 같은 전략 폭격기들의 날개도 마찬가지야. 그 폭격기들이 공격을 받았지. 그래서 며칠 전에 네가 나한테 했던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그걸 한번 분명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시간이 남으면 내가 너무 길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말해줘. 그 전에 오늘 밤에 스폰서를 먼저 감사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자. 이 얘기에서 잠시 벗어나서 그리고 어쨌든 지난번 전략폭격기 사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데 오늘 밤의 스폰서는 당연히 잉코군입니다. 사실 저도 사용하던 모든 메일, 보조 메일까지 다 추가했고 심지어 제 아내의 메일까지 삭제했습니다. 저는 0개, 제 아내는 아주 적었지만 그래서 유용합니다. 천만에요. 마이크요. 제가 말한 거예요. 현대시대의 역설은 예전에는 눈에 띄기 위해 돈을 썼는데 이제는 우리를 찾지 못하게 하려고 돈을 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시간이 남아 있어요. 뭔가를 열어보고 싶으면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해도 돼요. 맞아요. 질문이 있으면 먼저 네 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질문을 해. 좋아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며칠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인공지능의 가능성에 관한 거예요. 왜 그림자 형태를 그렸는지 실수한 건가요? 이것은 비교적 최근 과거에도 사실이었어요. 몇 년 전에 러시아인들이 이를 이해했고 시리아에서는 위성을 속이기 위해 그림자 형태를 많이 그렸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것을 스캔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설명이 필요한 유일한 지점은 미나브, 바로 이 학교입니다. 그건 공격이었고 공격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경우입니다. 나머지 모든 영상들, 적어도 내가 본 것들은
진짜든 가짜든 그랬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항상 그렇듯이 오래된 날짜와 인공지능으로 가공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영상이 드론 조종석에서 촬영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인들과 미국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들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영상을 공개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보이는 장면,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장면은 상황을 관찰하던 두 번째 드론의 영상이었습니다. 맞아요. 인공지능이 실수해서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실루엣 위에 튀어나온 거죠. 맞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할 비밀을 밝히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야 해. 그러니까 속이려면 발사로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만들어야 해. 왜냐하면 거기서는, 즉 크기를 맞춰주면 말이야. 하지만 나는 어떤 영상에서 이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활주로에 그림을 그리는 걸 본 적이 있어. 아니 색칠된 세대의 비행기는 말도 안 돼. 하지만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그림자나 샘디 효과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어. 마치 여러분이 본 적 있는 사람들처럼. 예술가들이 땅에 그리는 벽화처럼. 하지만 보통은 그냥 에어볼론이나 모형을 사용해.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모형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대공 시스템 모형을 많이 써. 그러니까 거의 진짜와 똑같이 생겼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기 힘들지. 왜냐하면 AIM이나 발사 시스템 같은 거를 타격했을 때 2차 폭발이 일어나지 않거든. 그래서 진짜가 아니야. 그건 맞아. 다시 한번 이런 펠렌티얼의 거텀 같은 시스템으로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기대해. 왜냐하면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수많은 분석을 해주기 때문이야. 방위갑 조정, 형상 방향 조정,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그림자가 맞지 않으냐 등등. 하지만 무엇보다도 할 수 있는 건 이제는 카메라가 디테일 수준까지 올라왔어. 예전에는 대략적인 형상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패널의 일부가 빠졌는지 직접 볼 수 있어. 손잡이도 없는 매끈한 트럭도 볼 수 있고 그들은 그걸 말해줄 수 있어. 이런 디테일들도 모곱에서는 추가되지 않는 부분들이야. 모곱에서는 대략 비슷한 형태만 주려고 하지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진 않아. 손잡이나 핸들 같은 거 쓸모없는 거야. 하지만 드론은 주의하세요. 핸들이 없습니다. 실제 표적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런 걸 하려면 아주 빠른 실행 능력과 시간이 필요하거든. 나는 마지막 공격 이후로 이란 상공에서 움직이지 않은 위성들이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 위성들이 어디 있는지 봤어. 꽤 오랫동안 그 지역에 고정돼 있었지. 그것도 미국이 공격하려고 했다는 신호 중 하나야. 갑자기 너무 많은 위성들이 그 지역을 향하고 있었거든. 그래, 하지만 우리도 오신트처럼 했지. 플라이트 레다 24에 들어가서 보면 어제 그들이 트랜스폰더를 켜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 멋진 영상이 하나 있어. 나중에 언더웨이 링크를 보내줄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여줄 거야. 다른 영상에서는 어큐파이더 웹에서 이 사람이 체포되는 장면을 보여줘. 그리고 이건 멕시코에서야.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맞아. 플라이트 레이더 24만 봐도 CIA와 FBI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 바로 이거야. 첫 번째랑 아래 두 개는 진짜야. 내가 협업하고 있는 야니브 호프만 채널에서 가져온 거거든. OTW는 오큐파이 더 웹이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커 교수 중 한 명이지. 아무도 그의 얼굴을 몰라. 하지만 그는 여러 기관, NSI부터 CIA까지 다양한 곳에 참여하고 교육도 해.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글씨는 실제로 있는 거야. 그는 2022년 초기에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를 해킹하는 방법을 가르쳤어. 그리고 그들이 언제 했는지 봐봐. 최근에 그들이 잠수함을 수중 드론으로 공격했잖아. 우리가 라이브에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지? 다시 찾아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들이 이 수중 드론을 조종했다면 지원선이나 근처에 뭔가가 있어야 했을 거야. 그들은 카메라로 했어. 언제 항구가 열리는지, 언제 그물망이 없어지는지 등등을 알고 있었지.
그리고 우연히도 우크라이나인들이 공개한 영상이 바로 그 카메라 시점에서 찍힌 거야. 이건 재미있는 사실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지만 사이버 보안 요소라 빠르게 넘어갈게.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룰 수도 있어.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동시에 하지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방식이야. 카메라들, 특히 CCTV나 교통 카메라들은 ERSTM이라고 불리는 프로토콜을 사용해. 아마도 실시간 스트리밍 전송 프로토콜이야. 그건 비교적 간단해. 그리고 무엇보다 카메라 제조사들은 항상 똑같아. 거의 다 중국산이고 몇몇은 미국산이지만 거의 대부분 아주 쉽게 해킹할 수 있어. 좋아. 어떻게 하냐면 카메라의 IP를 찾고 브루트포스를 하는 거야. 하지만 당연히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 그리고 몇 초 만에 자기가 뭘 했는지 들키게 돼. 그래, 바로 걸리지. 하지만 실력 있는 사람들은 프리바티아라고 불리는 기술을 써. 카메라를 사서 연습을 해. 그리고 네가 확신이 생기면 아니, 이보다 더 간단해. 안타깝게도 정말 더 간단해. 이런 기기들을 만드는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그냥 열어둬. 그래,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해커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겠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 제조사들은 나중에 유지보수를 하거나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냥 열어둬. 네가 그 포트를 찾으면, 그리고 그 포트가 열려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거기에 페이로드를 넣으면 해킹이 끝나는 거야. 이스라엘인들은 흔히 떠도는 소문처럼 테헤란의 교통 시스템 전체를 해킹한 게 아니라 단순히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만 해킹한 거야. 아, 맞아. 이걸 보여주자.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질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인들은 여러 아야톨라의 보디가드들과 다른 사람들이 개인 차량을 주차하던 주차장을 비추는 카메라를 해킹한 거야. 정보기관이 그들을 알아봤고 작전을 시작할 트리거가 있었던 거야? 맞아. 완전히 맞아. 우리가 지난 라이브, 두 번 전 라이브에서 공격이 평소와 다른 시간에 일어났다고 말했을 때 단순히 그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고 해킹, 인공지능 등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전에 했던 라벨링 시스템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매번 인공지능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XYCDC의 차를 인식하고 그 차를 따라가고 그 사람의 일정을 파악하고 그 사람이 거기 있을 때 그의 상사들이 코파보에 있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그래서 승인이 내려진 거고 공식 소식통에서도 처음부터 그게 실행됐다고 발표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아야톨라의 제거가 실행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가서 확인한 게 아니라 이미 그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언급해줘서 고마워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는데 제가 잠시 빼먹었어요. 이제부터 확정, 가능성 높음, 가능성 있음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정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대중이나 전문가들에게 모두 공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공지능이 이미 하고 있는 일, 팔란티르 시스템이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융합을 하는 것인데 그건 여전히 팔란티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은 우리가 사용하는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단스포머마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이런 엔진들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좀 더 덜 기술적인 용어로도 번역해 보자면 센서라고 할 때 센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레이더, 추적 기록, 구체내 신호, 시긴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든 신호들도 포함되고 위성사진, 정찰기 같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데이터 융합이죠. 즉 이런 모든 것을 인공지능에 입력하면 분석해서 이것을 보면이라고 말해줍니다. 제 생각에 목표물이 있고 그 목표물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할, 즉 맨 인 더 루프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 저 목표물을 타격해 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여자아이들 학교 같은 곳이면 안 된다고 말하죠. 지휘 체계. 이제 팔란티어가 사실상 개입하게 되는 지휘계층입니다. 거의 인공지능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방침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을 폭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비행기가 무엇인지 인공지능이 분석한 보안 회로에 따르면
저기 100km 떨어진 곳에 그 비행기가 있습니다. 완벽해. 필요한 무기도 갖추고 있어. 그래. 완벽해. 이게 바로 행동 방침이야. 적의 대공 시스템, 레이더 등도 고려한 거지. 그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경로도 알려줘. 이런 결정을 인간이 내리게 기다린다면 기술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하려면 멍청이는 브리핑과 계획도 해야 해. 그의 목표는 도망쳤어. 요약했어. 나는 그것을 아주 간단하고 강력하게 말했어. 완벽해. 나도 더 잘 말할 수 없었어. 나는 아마도 약어에 대한 작은 설명만 덧붙일게. 그렇지 않으면 DOD가 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 그게 맞지도 않을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은 전쟁을 담당하는 국방부. 이고 ISR은 정보, 감시, 인식, 의미해. 그래서 정보, 감시, 인식 시스템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인간 정보를 포함한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어. 정보기관, 주화, 그리고 위성이 있고 드론도 있고 우리가 말했던 모든 스크래핑이 이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기본적인 입력 정보가 호메이니 경호원의 차량일 때 그 정보가 시스템에 들어가야 해. 우리는 이를 안정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해. 반드시. 가중치가 뭐냐면 알겠지? 호메이니 경호원의 차량, 그의 개인 차량이 분명히 청소 아주머니의 차량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지? 검증 과정이 있어. 왜냐하면 예를 들어 경호원의 얼굴 인식이 97%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인간이 정치인에게 말하는 거야. 네가 위험을 감수하겠냐고. 네, 좋아요. 그럼 우리는 갑니다. 맞아. 더 아래. 역시 센서 부분에서 실제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던 두 개의 약어가 더 있다는 걸 떠올리게. 팔란티어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인 메이브는 바로 그 유명한 방패에 관한 거야. 돔. 그들이 골든 돔이라고 부르는 것. 이런 종류의 것이야. 바로 그게 펜타곤이 갖고 싶어하는 돔이야. 그래, 잘했어. 맞췄어. 완벽해. 모든 것을 합쳐 각 사각형을 상상해봐. 그게 하나의 요원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각 요원마다 자기만의 중요성이 있는 거야. 기계가 정보를 모아서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어. 얘들아, 이건 마치 우리가 회사의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커버레터를 쓰는 것과 비슷해.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서 모든 내용을 요약하려고 하는 거지. 바로 그게 미라글리오나 모든 걸 조종하는 장군의 책상 위에 올라가는 거야. 즉, 특권 정보, 통제된 정보, 그리고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는 여러 시나리오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계산은 이미 거기 있어. 그러니까 여전히 킬체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감시하는 사람들, 즉 눈에서 오는 정보들이 있어. 그들은 지상에 있을 수도 있고 위성이나 드론일 수도 있어. 시스템은 이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우리가 예전에 하던 그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해줘. 유명한 타겟 배팅, 알겠지? 어떤 타겟이 우선순위가 높은지 선택하는 거야. 우선순위가 높은 타겟은 각자 다른 타이밍을 가질 수도 있어. 미르코가 그렇게 말했어. 예전엔 우리도 모든 데이터를 가졌고 언젠가 그들이 컴파운드에 모인다는 걸 알았어. 보통 공격은 밤에 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낮에 해. 왜냐하면 이게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알림처럼 오는 거야, 맞지? 우리가 휴대폰에서 받는 알림처럼. 자, 그 순간이 온 거야. 결정을 내려야 해. 네가 위치 자산과 목표물을 가지고 있으니 공격할 수 있는 대상들이야. 할 거야 말 거야. 사실상 거의 결정됐지. 맞아. 정말 맞아. 그리고 심사, 후에는 결정이 있어. 지휘와 통제, C2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다 모으는 거야. 우리의 소중한 분석가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임무를 결정하려면 거기에 앉아서 몇 시간이고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X개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X배의 곱셈 효과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가 원격 측정으로 도착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요약해야 한다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최종 상태가 무엇인지
저는 더 실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최종 상태는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좀 더 읽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입장에 종속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미국이 독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독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있다면 종말론적인 신화를 만들어낸 것뿐이죠. 저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미국의 주된 적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봐라, 우리가 해낸 것과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다. 아, 이거야말로 제 연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요. 사실 길긴 한데 언젠가 같이 보면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건 우리 모든 사용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우리 컴퓨터에 부담을 주면서도 플랫폼 쪽 컴퓨터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본질적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발견, 핵심적인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새롭게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디스크리미네이터 제너레이터 기법으로요. 저는 모든 플랫폼을 스트림에 넣어서 모두가 함께 일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동시에 서로 경쟁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다른 가드레일, 즉 보안 능력을 가진 플랫폼들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블록으로 나눕니다. 미국 플랫폼들이 중국 플랫폼들보다 더 안전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그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엔트로픽의 플랫폼은 견고하고 쉽게 해킹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플랫폼들과 협업하게 되면 다른 플랫폼들이 해킹뿐만 아니라 혼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결과를 얻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당신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모든 플랫폼을 동시에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면 이 플랫폼들은 앞으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줍니다. 사이버 전쟁이나 사이버 보안에서, 즉 누군가가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혼자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를 만든다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정교하게 만듭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같은 엔트로픽이 작년 아마 8월쯤에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비밀을 밝히는 건 아닙니다. 숨겨진 건 아닙니다. 엔트로픽이 중국인들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GTG1200이라는 그룹인데 이 그룹은 국가 행위자,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해커 그룹입니다. 엔트로픽의 서버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95%의 자율성으로 인공지능이 혼자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심각성을 가진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미 지금도, 그러니까 펜타곤의 공격 방법을 알려주는 팔란티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일들도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법만 알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전에도 할 줄 아는 사람은 있었어요. 다만 예전엔 1년 걸렸던 일이 지금은 일주일이면 됩니다. 아니면 모든 오신트, 지상, 해상, 미사일, 항공 데이터를 연계하는 집합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비행, 해상 등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체 상황을 볼 수 있는 일종의 홀싱 아이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X대의 항공기가 트랜스폰더 없이 이동 중인 X대의 항공기가 있다. X척의 선박이 저기 있다. 이런 식으로요. 게다가 어쩌면 전 세계의 일반 뉴스도 포함될 수 있죠. 오신트. 사진이 찍혔고 2명이 도착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일까요? 저는 지금쯤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 누군가 이런 종류의 집계기를 만든다면 도박에서 일어나는 일들, 플리마켓 같은 것들도 고려해서 말이죠. 물론 군사 분야 등에는 내부자가 있어서 공격이 곧 일어날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갑자기 1시간 전에 100만 원을 걸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죠. 사실 데이터가 거기 있으니까 그게 좋은 점이에요. 사람들이 확신하거든요. 스타링크가 필요해. 그래, 스타링크가 필요하지. 예를 들어 이단의 산속 한가운데에서 보기 위해서 말이야.
하지만 이 공격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스타링크가 필요하지 않았어. 온라인에 있는 도구들, 온라인 레이더 같은 게 필요했지. 해상 추적을 기록하는 거, 오신트 뉴스. 그리고 이동하는 항공기를 사진 찍고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이미 이런 정보들만 모아도 너에게 하나의 시나리오를 보여줬지. 정말 그래. 이건 입문자나 아마추어를 유능한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을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바꿔주고 있어. 이건 가속기야. 진짜 가속기야. 이제는 기자나 그 지역에 있는 친구 같은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어. 너는 이제 모든 정보를 모아주는 집게기가 있어. 이게 너에게 모든 정보를 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봐봐. 어디서 어떻게 목격됐는지 등등 뭐가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어. 그 말은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너는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하지. 이런 군사 자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느 거리까지 타격하며 어떤 무기를 보유했는지 생각하게 돼. 왜냐면 모든 무기 목록이 있고 대략 어느 정도 사거리까지 타격할 수 있는지 어떤 지원 자산이 있는지 등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야. 이 말은 이런 종류의 시나리오를 보기 위해 더 이상 소문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뜻이야. 하지만 단순히 연관 지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데이터를 그런데 1년 안에 둘째로 내가 여기저기서 정보 연결을 듣는데 일주일이 걸리는 반면 미국인들이 도착했다는 걸 확인하는 데는 그래, 맞아, 좋아, 완벽해. 인공지능은 1분 만에 나에게 그 시나리오를 뽑아줬어. 하지만 우리가 말했듯이 비밀 자료가 아니라 단순히 온라인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야 중요한 건 그것들을 한순간에 연관 짓는 거지. 그는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의 패턴을 봐. 움직이는 소유물들, 배 같은 것들이지. 그리고 단 몇 초 만에 잠재적인 시나리오를 알려주고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 다른 지표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그런 의미에서 내 관점에서 보면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모두를 압도해버려. 그들만큼의 수준을 꼭 가질 필요는 없어. 그냥 비슷하게만 가도 돼. 그리고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안다면 그리 어렵지도 않아. 왜냐면 거기서 의견만 내세우는 건 끝나거든. 내 생각에 미국인들이 뭘 할지 안 할지. 그런 식의 이야기나 해설자들은 이런 도구가 없으면 사라질 거야. 정말 그래. 또 한 번 완벽하게 짚었어. 저는 인공지능 회사에 통합되어서 인공지능과 함께 많이 일하고 있는데 정말로 매우 열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섭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알겠어요?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두려워해야 해요. 왜냐하면 자신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보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더 쉽게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다 예측하지 못했으니까요. 모든 걸. 내부 보안 시스템이죠. 겁낼 필요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왔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배워야 합니다. 미르코가 방금 이 설명을 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강화 요인입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이라면 신속하게 다른 주체들도 영향력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를 찾을 수 있고 그들도 역시 인공지능을 강화 요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짜 정보를 준폭시키는데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 우리는 항상 발맞춰 나가야 하고 거짓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균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커는 UFO를 알아보고 이미 활동 중이야. 잘 모르겠어. 오바마가 그와 관련해서 뭔가 말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했지. 그들이 공개한 것들 관점에서 보면 나는 예전 것들을 따라가서 90년대 마제스틱, 12, 블루북 이런 것들 말이야. 미 해군이 UFO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지. 이런 것들 말이야. 97, 98%의 경우는 설명이 가능하고 3%는 그들조차도 손을 들고 설명할 수 없다고 해. 그래서 미확인 비행물체 현상은 프라도, 오비, 워크 같은 책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실제로 연구가 있어. 해군에서 1950년대부터 여러 연구가 있었어.
그들은 어떤 경우에 설명할 수 없다고만 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하지만 조종사들의 증언도 있어. 그들은 저 앞에 어떤 물체가 나타났고 갑자기 가속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말해. 그리고 그 조종사들은 미친 사람이 아니야. 그들은 계속해서 아무렇지 않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군인은 그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았으며 광학적 굴절 현상도 아니다고 말했어. 누가 알겠냐만 그는 아니다고. 그건 분명히 어떤 물체였고 크기도 컸다고 했어. 그러니까 알라바마나 숲에서 양치기라는 사람이 UFO에게 납치됐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야. 비행기 기장들이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건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할 때는 또 다른 거지. 우리는 사건을 열었고 그 사람은 미치광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소수고 전체 사건의 일부에 불과해. 게다가 너는 열정적인 사람이고 훌륭한 역사가잖아. 57년에 로즈웰 사건이 있었지. 미국인들 말이야. 역사에 따르면 첫 물체는 1928년 이탈리아에서 회수되고 무솔리니가 미국과 친할 때 이를 미국인들에게 알렸어. 맞아, 그런 이야기가 있어. 조르제 아담스키. 이건 몰랐어. 조르지 아담스키는 세계의 작은 돔이 달린 UFO로 유명하지만 사실 그것이 그의 샹들리에였음이 밝혀졌어. 미확인 비행물체 세계의 큰 친구 조르제 아담스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인공지능과도 같아.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조작해서 영향을 끼치려는 인플루언스 오퍼레이션이 있지. 게다가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활동이 많이 보이고 있어. 예를 들어 아모데이 주변을 어떻게 포위하려고 하는지 말이야. 너는 이런 게 좋아? 난 폴로스키도 마찬가지야. 그는 정말 신뢰받는 사람이어서 어디든 초대받아. 그런데 아무도 얀 폴로스키와 토론을 하러 가지 않아. 고마워. 라이브 최고였어. 다음에도 기대할게. 아니야. 스티르페는 절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나는 스티르페와 함께할 능력이 없어.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란 군정보부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그들은 위성도 없고 이런 장비는 아무것도 없어.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비교도 안 돼. 잊어버려. 하지만 해킹 분야에서는 정말 뛰어나. 하지만 그들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반도체 같은 세계도 없어. 여기. 엔트로픽 14억이야.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전 세계 AI 업계의 모든 회사를 다 합치면 수천억이 넘는다는 거지. 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러시아는 전쟁 전에는 1년에 400억을 썼어. 1년에. 전체 군대에 쓰는 돈이 그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인공지능에만 1년에 1,000억을 써. 마르코 부시가 말했듯이. 이성 문제나 전화 셀룰러 네트워크 같은 부분에서도 민간이 훨씬 앞서 있어. TNT 같은 대형 기관이나 다른 통신사들의 예산을 훨씬 능가하지 그 예산은 미국 전체의 지출 예산보다도 많아. 여러분, 엔비디아는 8조 5천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애플을 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아니, 이걸 알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들은 중국인들이에요. 그건 맞아요. 실제로 거기서 중국 관련 소문도 좀 돌고 있죠. 사실 이란인을 돕기보다 자기들을 돕기 위한 거죠. 그들은 현재 상황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어요. 미국의 개입이 반드시 이란을 의미하진 않기 때문이죠. 민주주의를 가져오고 정권 교체를 하고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고 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효과가 있는지도 보기 위해서입니다. 조국인들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큰 관심으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미국인들과의 대결 능력을 다시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격차가 이렇게 크다면 말이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도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아까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중국에게 보내는 메시지, 즉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상처 입은 동물, 해체되고 있던 제국에 관한 모든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이탈리아에서도 미국인들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해체 중인 제국이 여러 전쟁을 치를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 전선이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열고 있는 중동 전선 중 하나를 닫으려는 이야기 또한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거의 적들도 다 살아갔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 문제에 대해 제 생각엔 다음은 쿠바이고 쿠바는 점점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내부적인 자율적인 문제들로 인해 스스로 붕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쿠바는 그러니까 구명줄이 있었죠. 즉 베네수엘라가 쿠바를 떠받쳐주면서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곳에서 점점 더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오래된 역사적인 전선을 정리해서 정말로 단 하나의 전선만 남기는 거죠. 그 이유 중 하나는 유럽의 재무장을 그렇게 강하게 압박했던 것도 있는데, 물론 재무장이라는 건 자기네 물건을 사라는 거였지 우리가 직접 만들라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죠. 너희는 러시아인들은 맡아라. 우리는 완전히 손이 자유롭다. 이스라엘은 자기 전선을 맡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는 적어도 국경에서는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시리아는 존재하지 않고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사실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키프로스에 미사일 드론 2대가 날아간 것 빼고는 그것도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트럼프의 디스컴버블레이터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아니요. 트럼프는 머릿속에 디스컴보빌레이터가 있어요. 매일 새로운 걸 만들어내죠. 하지만 진실은 이거예요.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 그의 능력은 별개예요. 그는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것만큼 순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확실해요. 9월이면 모든 게 끝나요. 왜냐하면 그래, 미국은 자기들만의 세계 가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해. 맞아, 이게 트럼프의 정책이야. 공식적으로는 아메리카 퍼스트였고 나중엔 그린란드까지 포함될 거야. 등등. 하지만 미국의 영향력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인이 하는 말이나 의도를 그 나라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 맞아. 나도 1차 세계대전을 피하고 싶은 의도가 있을 수 있어. 미국인들이 원했던 것처럼. 그리고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지. 그렇지? 문을 닫고 유럽의 전쟁인 척 하는 거지. 하지만 결국에는 개입할 능력이 있고 그 개입이 결정적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적어도 그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지지자들에게 팔아넘긴 생각과는 달리 미국인들은 진 게 아니야. 직접적인 지상군 투입은 분명히 미국 국민들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힘의 투사 능력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강해졌을 뿐이야. 최근 몇 년간 그들은 더 새로운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중국인들에게 뒤처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따라잡히거나 추월당할까봐 두려워했거든. 하지만 미국인들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10척의 항공모함을 배치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야. 그리고 한 나라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어. 그러니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스라엘 지원과 별개야. 그들은 2척의 항공모함으로 이걸 하고 있어. 상상해봐. 5, 6, 8이 아니라 2척의 항공모함이 이란을 굴복시키고 있어. 그렇게 많은 병력이 아니야. 알겠지? 항공모함이 진짜로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 뒤에 있는 기술력이 대단한 거야. 네가 비행기를 1000대나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게 팬텀이나 DF5, DF14, SU-24 같은 거라면 넌 뒤처진 거야. 세대가 달라. 넌 아직도 70년대 전쟁 중이야. 그래. 하지만 사실은 미르코, 그들이 퍼뜨리는 영상은 우리가 아까는 톰 크루즈처럼 장난스럽고 즐거운 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내부용이야. F-35가 F-5 격차하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이건 마치 로베르토 바조 내 시대의 축구 영웅 중 한 명이 중학생 아이를 이겼다고 자랑하는 거랑 똑같아. 애초에 승부가 안 되는 경기였지. 그 미사일이 오는 것도 못 봤지. 그 불쌍한 F-5는. 아니. 절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건 내부용이야. 아마 마가 진영보다는 네오콘 진영을 더 결집시키는 것 같아. JD 벤스 이제 더 이상 보이지도 않아. 이제 더 보이지도 않아. JD 벤스는 마르코 루비오가 이제 주도권을 잡았고 아마도 앞으로 몇 주, 어쩌면 한 달 반 정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어느 문이냐고. 부시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름이 별로 안 좋아. 이미 3번이나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 부시가 운이 없어. 맞아. 이건 좋아. 이걸로 마무리하자. 간결하게 하려는 거니까. 이렇게 즐기면 돼. 인공지능 추천 도서 있나요?
그러면 잠깐만 미안해. 추천해달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읽는 어떤 책이든 6개월 후에는 이미 오래된 거예요. 이미 오래된 거죠. 그걸 얘기할 때 하물며 책이라면 노력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큰 진전이라든지 그런 것들. 하지만 오늘날의 안트로피코나 오픈 AI를 설명해주는 책을 기대한다면 그 책은 출간되는 순간 이미 오래된 것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은 3개월, 6개월 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쓰여졌을 테니까요. 만약 그렇게 빨리 쓸 수 있는 천재라면 그렇지 않아요. 알렉산드로 아레수의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게다가 그는 좋은 인맥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책은 인공지능의 생산 측면에 더 관심이 있다면 인공지능의 지정학을 설명해줘요. 역사도 이해할 수 있고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아니면 미르코가 말했듯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도 되고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돼요. 하지만 지금은 책을 추천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2주 후면 그 책이 아무 의미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봐요. GPT가 3년 전에 나왔고 엔트로피코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3년 사이에 엔트로피코는 1억 10억을 넘어서 지금은 14억을 벌고 있어요. 저는 역사상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룬 회사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마도 한 달, 2달, 5달, 10달 후에는 모두를 놀라게 할 또 다른 모델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을 맥락 속에서 생각해야 해요. 누가 인터뷰를 했는지도 확인하세요. 저는 그 분야 실무자들을 주로 따라요. 내부 인물과 직접 대화는 하지 않아요. 일주일만 비워도 금방 뒤처지거든요. 네, 이 조언만은 꼭 해주고 싶어요. 얀 폴로브스키의 이야기예요. 하루에 아이폰 모델이 20개씩 출시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맞아요. 이건 줄 수 있어요. 이건 줄 만한 가치가 있죠.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을 겁주려는 사람들이고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얀 폴로브스키, 일리아 사치케베르, 그리고 제프리 힌턴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을 약간 겁줄 거예요. 이들은 재앙적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당신을 겁주며 생각하게 합니다.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인터뷰어가 해결할 거라 하지만 곧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죠. 그는 아니야, 너는 착각하고 있어 라고 합니다. 유명한 20개의 셀룰러 이야기처럼 만약 하루에 일어나는 변화가 20번씩 일어난다고 상상해봐요. 당신은 그걸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은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즉,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진화 자체를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그는 슈퍼 인텔리전스 수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할 수 없고 모든 변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예를 들어 말합니다. 여러분은 슈퍼인텔리전스가 등장하는 사이언스 픽션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묘사할 수 있었다면 이미 만들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언급한 이 세 사람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전성, 그리고 매우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잠재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반대로 과학적인 잠재력에 대해 알고 싶다면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다면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를 주목하세요. 그는 2024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인 페이페이리를 따라가 보세요. 그녀는 중국인이고 참고로 이탈리아인과 결혼했으며 정말 뛰어난 분입니다. 그리고 로봇 분야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따라가 보세요. 하지만 미르코가 말했듯이 당신을 만드는 로봇은 따라가지 마세요. 타이치처럼 산업용 로봇과 자율 로봇의 발전이 어디로 갈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자신을 채우세요. 설명해주는 책들도 읽어보고 아마도 알레산드로 하레수의 책들. 그 책은 흥미롭고 역사와 지정학을 설명해주지만 나머지는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우리에게 글을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답변해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모르면 챗 GPT에게 물어보고 답변해드릴게요. 미르코, 그러면 뭔가 있나요? 아니요, 제가 너무 길게 했네요. 자, 여러분, 저희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돈이 필요 없겠지만 저는 아직 필요합니다. 지금 돈을 쓰세요. 왜냐하면 곧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믿으신다면 이것도 또 다른 후원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제가 화요일에 이란에 대한 라이브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끝났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X 공격 같은 것들을 중계하거나 그런 일들은 특별히 흥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사 시스템 20개가 파괴되었습니다. 큰일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아니면 우크라이나 상황만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지쳐졌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선박 4척을 공격했고 몰타 근처에서 러시아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많지만 결국엔 다 덮어버렸죠. 이란 사태를 보면 결국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사이에 전쟁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질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화요일에 할 거예요. 화요일에는 우크라이나에 관한 걸 할 거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하지만 어쨌든 이란으로 다시 돌아올 거고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요. 우리는 다른 것들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토모 변호사와 알도 잔놀리와 함께 예를 들어 핵 잠재력 같은 주제로요. 여러 연구들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 위에 덮어 씌워지는 거죠. 이반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조금씩 공부하시고 이런 일들에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아마도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두 좋은 밤, 좋은 저녁 되세요.